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 시모의 TJ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제약유통산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제약유통산업이 이해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상식으로는. 너무 우리나라랑 체계가 달라서 산업 자체를 이해하는 데만도 몇 달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요약해서 한 달 만에 끝내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나중에 제약유통산업 한 달 뒤에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영상 계속 돌려서 이해할 때까지 계속 돌려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미국 제약유통산업에 대해서 왜 알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미국 제약유통산업이 특수해서 되게 많은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심지어는 얼마 전에 워렌 버핏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보험사죠. 그 회사를 매수하고 계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주식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도 엄밀히 따지면 핵심 사업 부분이 제약 유통 쪽이에요. 그리고 제약 유통 쪽이 회사 순이익의 거의 반 가까이를 커버를 하고 있고, 근데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약국 체인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약 도매업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약을 판매를 하는 또 회사는 아니거든요. 근데도 제약 유통 쪽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회사 투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신약 개발했다 그러면 급등하고, FDA 승인받았다 그러면 급등하고, 임상, 상상, 실험 통과했다 그러면 급등하고. 근데 신약은 개발했고 좋은지는 알겠는데 시간이 지나면 주가가 제자리에 와 있죠. 그 이유가 아무리 좋은 약을 만들어도 미국에 팔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이. 우리나라 제약회사만 그러냐? 일본에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에 보면 마이치 상교나 다케다 제약 같은 되게 큰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많거든요. 걔네들도 미국에 단독으로 들어가서 약을 팔지를 못해요. 그만큼 미국 제약 유통산업이 특수하고, 어디를 노크를 해야, 어디를 공략을 해야 약을 팔 수 있을지 거의 베일에 쌓여있는 뭐 그런 영역에 가까워요.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약값이 너무 비싸다고, 약값 내려야 된다 그러면서 제약회사한테 뭐라 그런 게 아니라 보험회사한테 뭐라 그랬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약간 생소한 PBM이라는 업체들이 있어요. 파마시 베네핏 매니저라는 애들인데, 얘네들한테 약값이 비싼 원흉들이라고 지목을 하고 굉장히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값 인하하겠다 뭐 이런 발표를 하면서 복제약 회사들이 굉장히 뜰 거라고 신문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다 부질없는 얘기예요. 복제약 회사가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냐? 절대 아니에요. 이게 미국 제약 유통시장 전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만큼 미국 제약 유통시장이 복잡하고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산업인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우리가 지금 알지도 못하는 종목들,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달 동안 저랑 같이 미국 제약 유통 산업에 대해서 공부해 가면서 이런 종목들도 발굴하고, 기회가 되면 투자하는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저랑 같이 가보시죠. 자, 우선 제가 산업 분석할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밸류 체인부터 보시죠. 비교해서 설명하기 쉽게 우리나라랑 미국 거를 같이 그려봤는데, 이쪽이 우리나라, 이쪽이 미국. 미국 보기만 해도 정신없죠, 밸류 체인. 이것도 최대한 간략하게 그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게 더 복잡해요. 이 밸류 체인이 90년대 이전 밸류 체인이에요. 자, 설명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제약회사에서 약을 도매상에 공급하고, 도매상이 약을 약국에다 주면 우리 같은 소비자가 약국에서 약을 사죠. 그리고 약국에서는 보험사에다가 이제 약제비를 청구하는데, 이 보험사가 우리나라는 공적보험이죠. 건강보험관리공단.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전 받아서 약국에 가면 약 받아서 돈 한 2,000원 내잖아요. 그리고 약국에서는 그 2,000원만 받느냐? 그게 아니고 한 8,000원 이상을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청구해서 그걸 나중에 수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의료보험, 건강보험을 매달 일정 금액씩 지불을 하는 이런 구조고요. 근데 미국은 일단 의료보험이 전부 민영화돼 있죠. 약도 약국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식료품 유통점에서도 팔고, 월마트 같은 대형마트에서도 팔고, 온라인, 아마존에서 얼마 전에 그 온라인
약국 인수해서 아마존에서도 지금 온라인으로 약을 팔고 있잖아요. 그리고 메일 오더라 그래서 택배로 약을 받는 또 이런 방식도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보험사도 우리나라는 건강보험관리공단 하나인데 미국은 엄청나게 많죠. 각 주마다 한 4-5개씩만 있다고 쳐도 거의 몇백 개가 되잖아요. 그리고 환자도 보면 내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병원, 캘리포니아 약국만 가라는 또 보장이 없잖아요. 이 사람이 텍사스 놀러 갔다가 아프면 텍사스에서도 병원에 가야 될 거고 텍사스에서 또 약국을 들릴 테고 엄청 경우의 수가 많겠죠. 그리고 약 관련해서 이렇게 보험사들이 보험을 커버해주는 약이 정해져 있고 보험을 커버해주는 약국이 또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받은 그 처방전이 보험이 커버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어떤 약국에서 약을 사야 보험금을 지불하는지 또 이것도 파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들도 우리나라는 처방전 내릴 때 약제명으로 처방전을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머리 아프다 그러면 처방전 보면 타이레놀 이렇게 딱 정해주잖아요. 근데 미국은 약 명칭으로 정해주는 게 아니라 성분으로 정해줘요. 그러니까 타이레놀 이렇게 적어주는 게 아니라 아세트아미노펜 이렇게 적어주거든요. 그러면 이 처방전을 들고 가서 약국에서 내 보험으로 커버되는 약을 찾아야 되고 그 약값이 비싸다 그러면 또 보험사에서 커버가 가능한 조금 더 싼 복제약을 또 찾아야 되죠. 자, 그리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고객이 A라는 보험사 하나만 가입하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A라는 보험사, B라는 보험사, C라는 보험사 다수의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처방전 하나에 중복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으니 보험사들끼리 또 이거를 확인하는 절차를 또 거쳐야 될 거고 벌써 복잡하시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약국 입장에서는 그 고객이 와서 약을 사왔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에 사는 사람이고 어디에서 보험을 들었고 이 보험이 내 약국에서 커버가 되는지 이걸 또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해야 되고 만약에 동부에 있는 약국인데 서부에 있는 보험사에 청구를 한다. 그러면 옛날에는 이걸 다 메일로 보냈으니까 보험금 수령하는데 거의 몇 달이 또 소요가 되고 근데 만약에 소비자가 보험사가 서부에 있는 데 하나, 중부에 있는 데 하나, 남부에 있는 데 하나 이렇게 가입했다고 가정을 하면 동부에 있는 이 약국은 세 군데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메일을 보내야 되니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근데 한 해 미국에서 발행되는 처방전이 60억 장이나 된다고 해요. 이 60억 장이 이 과정을 다 거쳐야 되니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소비자도 복잡하고 약국도 복잡하고 보험사도 정신 하나도 없고 자기네들 일하기도 바쁜데 그래서 제약 유통산업에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 PBM이라는 애들이에요. 파머시 베네핏 매니저. 얘네들이 뭐 하는 애들이냐? 아까 봤던 그 복잡한 과정들 있잖아요. 전부 다 대행해서 처리를 해주는 애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계속 숫자 확인해야 되는 잡일에 가깝죠. 아무튼 이 PBM이 이 복잡한 업무를 대행을 하는데 계속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애들 나름대로 또 데이터가 쌓이겠죠. 예를 들면 미국에서 지금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뭐고 미국에서 가장 많은 약에 대해서 보험 커버를 해주는 보험사가 어디고 이런 데이터들이 쭉 쌓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PBM이 추가적인 일을 또 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보험 영업이죠. 기업 고객들을 찾아가서 보험 영업을 하는 거예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찾아가서 빌 게이츠 회장 만나고 보니까 이런 보험사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 보험사로 보험 가입하시죠. 자, 아무튼 이 PBM이라는 업체들이 생겨나면서 보험사나 약국에서 그리고 소비자들도 잡일하는 양이 엄청 줄게 되면서 굉장히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 당시에 제약 유통시장의 주도권은 여기 보시면 도매상이 쥐고 있었어요. 제약회사로부터 약을 받아서 내 마음에 가장 든 약국에 약 줘야지. 그 내 마음에 가장 드는 게 결국은 수익 많이 보존해주는 그런 약국이었겠죠. 아무튼 이렇게 미국 제약 유통시장이 이렇게 계속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1990년대 들어서 보험사들이 갑자기 문제가 생겨요. 약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회사가 적자인 거예요. 왜 이렇게 약 보험금이 많이 나가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우리 이거 확인해 봐야 되겠다. 보험사 입장에서 이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결국 누구한테 의뢰를 했겠어요? PBM이겠죠.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PBM이 보험사 의뢰를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결과물을 이제 보험사한테 쭉 이렇게 보여주죠. 결론이 보니까 1990년대 들어서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과거에는 고칠 수 없는 병들,
이 병들에 대한 약들이 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약들 있잖아요. 이런 좋은 약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 거예요. 90년대. 그러면서 이런 약들이 또 약값도 비싸잖아요. 그래서 보험금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면서 보험사가 적자에 시달렸던 거고. 그래서 보험사가 PBM한테 야 우리 안 되겠다.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약들 한번 다 조사해봐. 그리고 우리가 보험으로 커버해줄 수 있는 약들 리스트를 좀 만들어 보자. 그게 바로 포뮬러리예요. 그래서 PBM이 보험사의 의뢰를 받아서 여기 보시면 이 포뮬러리 보험으로 커버되는 약 리스트가 담긴 책자 이 책을 제작을 합니다. 아무튼 그동안 PBM 같은 경우에 보험사의 잡일을 의뢰받아서 이렇게 먹고 살았던 업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험사가 PBM한테 또 일을 하나 주죠. 이 포뮬러리 들고 제약사 찾아가서 약값 좀 떨어뜨려봐. 약값 조정 좀 해봐. 그래야 우리 보험금이 덜 나갈 거 아니니. 요런 또 일을 줍니다. 그러면 PBM 입장에서는 제약사 찾아가서 어떻게 또 협상을 하겠어요? 포뮬러리 책자 쫙 보여주면서 여기 포뮬러리에 들어간 약만 보험사에서 커버해준대. 만약에 너네 약이 이 포뮬러리에서 빠지게 되면 보험사에서 커버를 안 해줄 테고 그러면 이 약 누가 사 먹겠냐 비싸서. 그러니 약값 50%만 깎아줘. 그러면 제약회사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한꺼번에 50%를 어떻게 깎아주냐.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약값을 10%만 깎아주는 대신에 한 20% 정도는 내가 보험사한테 뒤로 더 넣어줄게. 이게 바로 리베이트인 거죠. 그러니까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50%를 깎아줘야지만 포뮬러리에 자기 약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약값 10%, 리베이트 20%, 30%만 깎아줘도 되는 거잖아요. 포뮬러리에 자기 약을 유지시키는 조건으로. 기존의 포뮬러리에 본인들의 약이 실려있는 제약사들은 이렇게 대응을 할 것이고 포뮬러리에 약이 실려있지 않는 또 제약회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PBM의 타겟인 거죠. PBM이 그런 제약사 찾아가서 야 우리가 포뮬러리에 너네 약 넣어줄게. 찾아보니까 너네 약하고 비슷한 성분을 가진 약을 만드는 제약회사가 있는데 그 제약회사가 이 포뮬러리에 등재해놓고 약을 엄청 잘 팔고 있으니까 너네 약도 이 포뮬러리에 넣어줄 테니까 리베이트 좀 줘.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밸류체인이 이제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도매상의 파워가 없어지고 PBM의 파워가 막강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보험에 커버되는 약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이 PBM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 또 PBM이 한 발짝 나아가 아이디어가 하나 탁 떠오릅니다. 미국에도 공적 보험이 있어요. 메디케이드하고 메디케어라는. 이게 뭐 고령층한테 나라에서 보험금을 이렇게 지급을 해주는 건데 우리나라는 나라에서 보험사를 운영하는 거랑 똑같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모든 거를 컨트롤하니까. 근데 미국은 나라에서는 재원만 되고 돈만 되고 일반 보험사에서 이런 상품을 팔아요. 그래서 고령층에서 일반 보험사를 통해서 이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병원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매를 하면 보험사에서 약국이나 병원에 비용을 지급하고 나중에 보험사에서 국가에다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PBM이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죠. 어차피 약값이 비싸거나 싸거나 고령층 대상의 약은 나라에서 돈을 다 주는 건데 굳이 제약사에서 약값을 떨어뜨릴 이유가 있나? 오히려 그 돈을 리베이트로 더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새로 나온 신약들은 대부분 고령층이 많이 쓰는 약들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좀 머리를 써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이제 나오게 돼요. 자, 일단 제약회사에서 PBM한테 리베이트를 주죠. 그럼 PBM이 이 리베이트를 받고 보험사에다 일부를 주고 일부는 자신들이 보험 영업했던 고객사들 있잖아요. 그 고객사들한테 리베이트를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제약회사가 이제는 약값을 올려버리는 거죠. 어차피 비싼 약들은 나라에서 돈을 다 낼 거니까. 근데 고령층이 아닌 일반 소비자들 있잖아요. 그 일반 소비자들은 이제 피해를 보는 거죠. 약값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약값을 올리니까 피해는 소비자들하고 국가가 보는 거죠. 그리고 보험사들. 이 보험사들도 이제 꼼수를 쓰는 거죠. 과거에 비해서 약값이 너무 올라서 전에는 80% 커버가 됐는데 이제는 80% 커버를 받고 싶으면 보험료를 더 내세요 하고 보험료를 인상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리베이트 이런 뒷돈이 생기면서 피해는
소비자만 왕창 보고 있는 거죠. 미국 지금 제약 유통 시장에서. 그리고 재밌는 게 초창기에 미국의 PBM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위 3개 업체가 시장의 80%를 장악해버려요. 그리고 이 상위 3개 업체가 다들 관계사로 보험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PBM이랑 보험이랑 한 회사에서 짝짝꿍에서 약값을 다 좌지우지하는 거죠. 워렌 버핏이 매수했던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있잖아요. 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보험사하고 PBM을 같이 가지고 있는 세계 회사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보험사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를 샀냐? 단순히 주가가 많이 빠져서 샀냐? 그게 아니라 요런 또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내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있는 보험사가 많은데 그 중에 워렌 버핏이 요거를 샀다고 우리가 따라 사는 것도 좋은데 최소한 왜 사는지는 알고 사야 될 거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요거다. 자, 아무튼 PBM이 미국 제약 유통시장을 다 이렇게 장악하고 나서 이제 PBM이 도매상 영역까지 마술을 뻗치기 시작합니다. PBM에서 특수의약품 유통을 하기 시작해요. 특수의약품이 뭐냐면 일단은 가격이 굉장히 비싼 항암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화학물질을 이렇게 막 배합해서 만든 이 알약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링거 맞거나 동맥 주사 맞거나 이렇게 주사로 만든 것들 있잖아요. 삼키는 경구제 말고. 이런 약들이 굉장히 비싸니까 마진 폭도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PBM이 이쪽 시장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가 2010년대 미국 제약 유통 산업 상황이에요. 그리고 2020년대 들어서 이제 도매상의 반격이 또 시작됩니다. 도매상이 2020년대 들어서 반격을 했다고 하나 이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건 아니고 이 판이 유지되는 선에서 도매상이 자신들의 파워를 조금씩 되찾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우리나라 제약회사나 일본 제약회사들이 독자적으로 미국 시장 절대 못 들어간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는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PBM 공략을 못하면 미국 제약 유통시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PBM과 딜을 보려면 엄청난 리베이트를 보장을 해줘야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신약 개발한다고 엄청난 돈을 썼는데 리베이트까지 보장해줄 여력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나라나 일본 제약회사들이. 얘네들이 요구하는 리베이트 규모가 뭐 몇십억, 몇백억 수준이 아니에요. 뭐 조 단위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나 일본 업체들이 어떻게 하느냐. 미국에 있는 빅파마 있잖아요. 굉장히 큰 제약사들. 파이저나 일라이릴리 그리고 에브비 같은 이런 업체들. 이런 업체들하고 파트너십을 맺어서 미국 시장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 빅파마들은 우리나라 업체나 일본 업체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지분을 요구합니다. 신약은 우리가 개발해놓고 수익은 결국은 그런 빅파마들이 다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며칠 전에 셀트리온에서 일라이릴리의 미국 현지 공장을 4,500억에 인수했잖아요.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관세를 피해서 미국 내에서 생산할 수 있으니 훌륭한 기반을 갖췄다. 요 정도 선에서 끝나는데 저는 이게 셀트리온 회사 역사상 가장 현명한 투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만드는 회사잖아요. 기존에 있는 경구제 복제약하고 달라서 바이오시밀러는 거의 신약과 다름없는데 이런 바이오시밀러를 미국 내에 팔려면 결국 또 PBM하고 상대를 해야 되는 거고 이 PBM이 셀트리온은 상대도 안 해줄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일라이릴리와 파트너십이 맺어져 있으니까 일라이릴리를 통해서 PBM과 협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성공했다 그러면 미국에 약을 유통할 수 있는 길이 과거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열리게 됐다. 요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국내 바이오 제약주 투자하더라도 미국 제약 유통 시장을 알아야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이번에 셀트리온이 투자 잘했으니까 셀트리온 주식 사라.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아무튼 제 생각에 요 정도면 미국 제약 유통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은 잡으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도매상의 반격 그리고 우리가 투자할 만한 회사 찾기 이거를 중심으로 영상을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